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연말 정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새 예산안 관련 협상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틀째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안이 공식 제출되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상임위원이었던 김광동 씨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 인식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5천 명대로 월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오미크론 감염에 취약한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늘부터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산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25일 만에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년 뒤 달 궤도 유인 비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돼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 제출돼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대신 여당이 나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도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지요. 그야말로 건의니까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지도부가 돌아오면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나쁘고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데요.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웅 의원은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참여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네, 예산안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도 없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여야 간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양쪽 모두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야의 양측 요구를 담은 절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마이동풍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서민 관련 예산을 늘릴 순 없지만 국민 감세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비공개 만남 등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공식으로 제출돼도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실로 넘어오더라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와는 달리 수용 또는 거부 공지를 내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해임 건의안을 낸다고 해놓고 예산 합의도 하지 않은 데다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하라고 한 만큼 거기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 비공개로 만찬을 하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식사한 건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한 뒤 8개월 만입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지켜 해결한 것에 감사의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소폭 하락한 30%대 후반으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8.4%로 일주일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8.8%로 역시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서 40%에 근접했다가 이번에 소폭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 신임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저희는 김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추가 취재 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5.18 헬기 사격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신임위원장은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 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 왜곡 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에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전에 YTN 취재진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물었는데요. 헬기 사격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고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확인해 보시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과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위원회는 5.18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4.3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 예비 검속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앞서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사위의 예전 활동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를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협의를 거쳐 현행 주 단위를 비롯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단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회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중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가 어렵고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 불안해져서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해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 기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경찰 정보라인은 내일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는데 특수본의 추가 영장 신청 일정이 이번 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피의자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경찰 소속 피의자부터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수사 진척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 작성자도 추가로 입건한 만큼 이 전 서장의 2차 구속영장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아온 경찰 정보라인은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까?
네, 앞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보고서 삭제 시점이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급자의 증거인멸 혐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경우 입건된 당시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특수부는 이에 대해 전 정보과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과 삭제 지시를 받은 직원이 보고서를 삭제한 것은 이들의 직무 권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만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YTN이 단독 보도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특수부는 참사 당일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소방청 문서에 기재된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 중 일부는 본인이 동원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만큼 특수부는 참사 당일 밤 중앙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됐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이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상황판단회의 2분 만에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상황판단회의가 실제 열렸는지와 남 직무대리가 회의에 참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남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섬 지역은 마실 물이 거의 고갈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한 곳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완도 수완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섬 가뭄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수원지가 다 마를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소환도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미라제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원래는 물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옆을 보면 이렇게 굴삭기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오전 내내 땅을 퍼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굴삭기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땅을 퍼내서 이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좀 더 많은 물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파도 대부분 마른 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땅속 깊은 곳까지 말라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면 이 바닥이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거북이 등껍질 같은데요. 굉장히 이 가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곳 미라제 저수율은 불과 3.2%입니다. 고갈 직전인 상황인데요. 완도 지역 평년 강수량이 1,400여 밀리미터인데 올해는 절반도 안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이후에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1일부터 섬 주민에 대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물이 나오고 닷새는 물이 나오지 않는 건데요. 마을 주민들은 물탱크나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생계에도 직격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소환도에는 김밥용 김을 생산하는 공장이 19곳이나 있습니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데 물이 없으면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물 부족이 현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일단 공장을 스톱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 김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결국 비나 눈이 많이 와야 가뭄이 해결이 될 텐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전남 완도 지역에서 가뭄이 심각한 곳은 이곳 수완도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이 섬들에 대한 이 저수율을 보면요, 이 넙도 4.4% 그리고 금일도 6.2%로 고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급수를 하고 나흔이나 닷새를 단수하는 섬이 4곳이고요. 심지어
넙도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3월부터 제한급수를 하다가 장마와 태풍 때 빼고 40여일 전부터 다시 제한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책은 물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육지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섬에서 급수차를 이용해 물을 퍼오는 건데요. 이곳 소환도만 해도 급수차 8대가 동원돼 하루 400톤이 넘는 물을 식수원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언제든지 기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배가 뜨지 못하는 날에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에 든 물도 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섬 곳곳에서 지하수를 추가로 파서 나오는 물을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한때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선박도 투입됐는데 접안이 어려운 데다 실효성도 떨어져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반복되는 제한급수를 해결하기 위해 노화와 보길, 소환도 일대에 광역 상수도망을 구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섬지방도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꼭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뭄이 길어지면 식수난뿐만이 아니라 이 농업과 공업용수에 쓰는 물까지도 부족해지게 돼서 전반적인 이 산업에 타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소환도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도 코로나19 2가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9월 12일 이후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하게나마 꺾이나 했는데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667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는 2,0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도 3,000명 이상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78명으로 전날보다 38명 늘었고 숨진 사람은 30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도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접종인 1, 2차 접종 완료자가 대상으로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 모두 가능합니다. 백신은 BA1을 기반으로 한 화이자 2가 백신과 BA4와 5 맞춤형인 화이자 2가 2차 계량 백신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노바백스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오미크론 감염에 취약하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청소년은 꼭 계량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길병원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면서 입원 환자를 진료할 의료진이 부족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병원은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과정에서 정원이 4명인 소아청소년과에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길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상급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잇따르면서 현장 진료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파우치를 처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미국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봉쇄 조치에 대해 사실상 가택연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지역 간 이동을 막아오던 행정코드도 내일부터 중단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내일 0시부터 행정코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코드는 상하이 도시 봉쇄가 단행된 지난 4월에 도입된 일종의 방역 통행증으로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을 통해 감염 위험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을 식별하고 이동을 제한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선 살균제 성분이 폐질환에 영향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 결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1심 재판부터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1심은 제조사 임원진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죠.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폐와 천식의 상해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된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가 그 폐와 천식에 어떤 상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심 재판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SK와 애경 그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2018년에 진행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11년에 우리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했는데 예. 무려 7년 동안 이 SK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이 폐와 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재판 판단이 나왔고요. 예. 문제는 이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주로 이제 코라든지 예. 목이라든지 이 상기도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상해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7년 동안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네. 결과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이제 폐와 천식에 대해서 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2심 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자와 검찰이 어떤 논리를 펴왔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해자와 검찰은 비록 이 폐나 천식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품을 쓴 사람들이 폐와 천식의 상해가 나타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상을 받았단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증거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SK와 애경 관계자들은 이제 오히려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가 무려 7년, 8년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 피해자분들이 정말로 이 제품만을 단독 사용했는가? 예. 가장 그런 초보적인 문제가 지금 다시 재판에서 다투지고 있어요. 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는 게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 경위가 있을까요?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면서 어떤 우리가 오류가 있었냐면 폐섬유화, 그러니까 폐 질환만이 가습기 살균제의 어떤 피해다. 이런 어떤 굉장히 좁은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폐섬유화가 아닌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어떤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오랫동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연구가 나온 이유는 그렇지만 실제로 다양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특히 이 문제가 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애경이나 SK 제품 피해자들이 코라든지 후두라든지 또 천식이라든지 여러 상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섬유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 피해에서 이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도 피해자도 인정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 이제 피해자분들은 오랫동안 판정 범위를 넓혀달라. 그래서 그 판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환경부가 정말 늦은 거죠. 뭐 11년 이렇게 늦게서야 이제서야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 이번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해 성분이 폐까지 간다는 걸 입증을 해낸 거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연구 방법과 과정이 복잡한데 물론 이제 전문가분은 아니십니다만은 네.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입증이 된 건지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연구를 진행한 학자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여기 자유롭게 오시지 못한 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어떤 왜곡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논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SK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특정 성분, 뭐 MIT, CMIT 원료라고 합니다만, 네, 그 특정한 화학 물질 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기도, 그러니까 코나 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소된 이 문제의 폐와 어떤 기관지 천식이 발생하는 거기까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를테면 어떤 그 동위 방사성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1심에 이제 무죄가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1심 판결문에 아예 명시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이 SK와 애경 가습기 메이트의 그 원료 화학 물질이 폐까지 도달하는지 그게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 성분으로 인해서 폐상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재판부가 갖게 된 것이죠. 근데 1심 무죄가 나온 그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죠. 저도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 물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된 걸 보면 그 보고서의 활용 방안이라는 그 활용 방안이라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비강 노출 시 폐 도달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는 더 많이 다 와닿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이고요. 이런 연구가 어떻게 11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나오는지도 저희들은 사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2심 현재 진행 중인 이달 이제 22일 날 또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저희들이 증거로 제출을 할 것이고요. 아마 2심 재판은 이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의 유해한 성분이 폐나 기관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이 형사 기소가 된 것은 폐섬유화 또 천식이라는 구체적인 질환이거든요. 네. 그 질환을 과연 이 성분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성분 때문에 그 질환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그 기본 전제 문제는 과연 그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이 기관지나 폐에 도달하는가 자체가 이제 1심에서는 그런 연구가 없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해결된 거죠. 한 고비는 넘은 거죠. 네,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2심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게 이제 관심이 쏠리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로서는 최대한 활용해야 될 대단히 의미가 큰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단지 그게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게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폐섬유화나 천식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입증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이 2011년에 애초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그 수사를 7년 이상 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지금 이 2심 재판에서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정말로 이 제품만을 썼는지를 오히려 이제 따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피고인들의 논리고 주장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1심의 그런 근본 틀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이 비록 폐나 기관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 때문에 폐섬유화나 천식까지 간다는 증거가 있느냐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입증 자료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요. 문제는 이게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입증은 해야 유죄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1심이 아예 이제 그 근본적으로 과연
이 물질이 거기까지 가? 이 부분은 이제 깨졌기 때문에 시작은 할 수 있는 단계.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환경부가 그동안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너무 지연된 상태입니다만 꼭 그런 정의를 밝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2심 재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좀 빠르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비로소 11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이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어떤 인체 유해성 그 부분이 이제 형사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어서야 이제 다툴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왔다. 네, 너무 참 분통 터지는 일이죠. 네. 아무래도 이게 소송이 이제 지금 형사 재판이 배상과도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SK와 애경 측이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형사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더라도 또 민사는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경과 SK가 더 전향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제기해왔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 책임.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인정한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만도 1,066명인데 물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의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겠습니다만 이런 큰 참사에 대해서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문제의 성분에 대해서도요. 아주 오랜 동안 이게 아무런 어떤 그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에 가습기 참사가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이게 이제 유해하다라고 국가가 이제 규제를 한 거고요. 또 지난번에 저도 얘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SK와 애경은 이 제품이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표시 광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우리 아이들 또 어떤 병중의 노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사실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오히려 틀어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왜 국가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이걸 다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그런 민사 조정으로 맡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적으로 1심 무죄 그리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이 2심 이 상황을 만든 게 검찰이거든요. 검찰의 사과를 포함해서 먼저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상을 하고 가해 기업들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좀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이제 피해자분들도 다들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오랜 싸움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상황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자택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 정도 되는 돈다발을 확보해서 출처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네, 시장의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 우리도 한시름 놓겠지만 미국의 높은 고용률이 변수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여는 FOMC에서
또 한 차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 최대 역전폭인 1.5%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폭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낮아지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청신호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신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면 지난 주말 발표된 높은 고용률은 물가가 예상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를 낳는 적신호입니다. What the market really wanted was a soft jobs number to confirm that the Fed would pivot. They wanted to see the economy weakening faster.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5p를 올리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따로 임시금통회를 막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여기에 큰 폭으로 올려잡을 걸로 예상되는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도 우리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FOMC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과 내일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은 퇴근길 무렵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5cm, 충북과 전북 북부, 경북 북서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로 내리는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는 9도로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한 차례 전국 곳곳으로 눈이 내린 뒤 기온이 올겨울 두 번째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모레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가 와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인가요? 일단은 지난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흠집을 내려가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 이후 박진 장관은 이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보여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지난 12구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여러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어떤 누구든지 성역 없이 져야 되고요. 국정조사에 따라서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맞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열어놓은 바가 있을 겁니다. 네, 이 같은 지난날 박진 장관에 이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민주당 주도의 해임 건의안 처리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쟁점으로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에 관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12구 참사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파면을 요청해 왔고요. 이미 대통령한테 그 파면에 대해서 의사 표명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유족들도 이제 협의회도 구성해서 또다시 이제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권 분립 하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의결을 한 이상 대통령도 이제는 유족들의 오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정쟁화시키지 말고 이제는 좀 그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해임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뭐 야당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 아닙니까? 의결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어쨌든 박진 장관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면 좀 해임 건의안 이 제도 자체가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뭐하러 만들어놨을까 이런 의미도 들거든요. 네. 인사권자는 대통령의 또 인사권자로서의 고유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인사상의 문제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일에서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정리되고 처리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고민이 깊어질 수는 있겠죠. 12구 참사 이후에 민주당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먼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각종 논란들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선의의 손을 함께 맞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건데 국정조사 이후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급작스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인사에 대한 국회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대통령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흠집을 내려가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방식의 목소리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면을 확인하고 또 움직여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이 여기에 나온 해임 건의안을 넘어선 탄핵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은 공언하고 있는데 네.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정무적,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이 있냐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작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속히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을 정치의장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탄핵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요. 탄핵 소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해임 건의안 받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그 여당에서 네. 이것이 무슨 그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고 있다, 뭐 또 이재명 방탄을 한다,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데 네. 그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국민과 유족의 뜻입니다. 이미 네. 12구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이재명 그 재난안전의 가장 그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진즉에 파면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온 것은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따르는 그 국민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을 대변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네. 국회의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권한인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께서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도 그 존중해서 수용하는 것이 그리고 수용해서 빨리 이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탄 국회를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해임안을 건의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이미 뭐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된 언론 보도는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방탄이라는 목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에 대한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큼 미치는 파괴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결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연일
앞다퉈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진영에서의 정쟁의 대결을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윤석열 정부, 특히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굉장히 가깝게 비춰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 강경한 메시지로 이런 일들을 진척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내적인 갈등이 촉발될 여지들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나가면서 같은 현안들을 논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 또 무리한 주장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많고요. 과거에 많은 다수당 의석의 힘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을 비춰보건대 하고 있는 무리한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지키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비판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 지키기랑 도대체 무슨 그 관련이 있는지 저는 정말 개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논리라고 하면 그 회의만을 가지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치 이렇게 이거를 정쟁화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된 뭐 그 측근들의 수사 관련된 거를 뭐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국민과 유족의 뜻은 회의만을 빨리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의 그 여당의 태도가 맞는 것이지 오히려 정쟁화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측근들이 그 저기 물증 하나 없이 그 진술만으로 다 기소됐는데 무슨 이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숭숭 뚫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 여당에서 하는 것은 이상민을 이제 방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난 총선에서 그 국민들의 이제 뜻을 받아서 일당이 된 그 총선에 대한 대선 불복이 아니라 총선 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또 총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사표를 받아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이후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미리 그런 절차와 달리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 국조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사퇴까지 이루어진 거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네,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재 있는 국면에서 국정조사도 결국 민주당이 정치행위로 점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태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시간에 오히려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 용산경찰서, 소방, 그리고 용산구청,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많은 조사들을 진행했고 그 조사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 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대로 국정조사의 상당 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10월 29일 이후로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네. 국회 그리고 야당 차원에서 과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무적 정치적으로 책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그 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경찰의 심각한 문제부터 용산구청 보건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서울교통공사가 그 당시 있었던 무정차 일들부터 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진상규명에서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일단은 국조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정쟁의 늪보다는 진실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직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거는 주호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또 국정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국조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애당초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의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충분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족들께서 말씀 주시고 있는 많은 의견들,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귀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함께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깊이 있는 고민들을 지금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무리하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가결한 데에 대해서 매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정조사가 힘이 많이 빠졌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 제대로 된 진실규명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지금 45일 지났습니다. 45일 동안 특조본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용산경찰서장과 119 상황실장 정도 구속영장 청구한 것도 기각된 상태이고 네. 서울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다 미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특조본 수사도 그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국정조사도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보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처음에 경찰과 소방 인력을 투입해도 막을 수 없는 참사였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유족들의 그 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도 했고 유족 간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유족들은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파면을 요구하면서 오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오히려 해임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국정조사든 그 수사든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쪽이 잘했는지는 뭐 나중에 다투더라도요. 그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해임 건의안을 내면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건 민주당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자체가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저희가 해임안과 먼저 팩트인데 해임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뭐 어디에 문구에도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그건 저희 원대한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고 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하자고 합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여당에서도 사실 그때 유족들이 막 기자회견도 하고 또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 등등으로 인해서 여당도 합의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국정조사 합의가 안 됐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국정조사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는 네.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진실규명을 제대로 해서 시스템이나 뭐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이고 네. 또 증인 신문이나 자료 제출을 통해서 또 수사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한다 해서 이게 뭐 맥이 빠지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애초에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기현 의원도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개인 김기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현금 주고 부도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말로 하는 것은 전부 부도업이 나더라. 심지어 합의서를 서면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합의서를 딱 서면까지 다 해놓고서도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는 거죠. 지금 15일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로 해놔놓고 그것도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떠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현금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가기를 시켜버렸으니
그래서 현금 주고 부도 원받은 꼴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뭐 각자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부 대표는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죠. 예, 뭐 지금 뭐 김장 연대설도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뭐 예산안 처리 국면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여지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소 온건적인 메시지를 내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을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적은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훗날 시간이 지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물러서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도 귀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있게 되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가서는 국민의힘 내에 되는 강경한 목소리들에 대해서 같이 더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더 얘기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또 고육지책의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던데 비대위원께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의 메시지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과거에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한 여러 이제 성토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언론 인터뷰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 과정 속에서 지렛대 역할,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내부에서 의견이 좀 달라서 결속되지 않게 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또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복합적인 내용으로도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69명인데 한두 명이 방송에서 다른 의견 얘기하면 뭐 그 민주당 큰일 났다,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막 공격하시면서 이거는 사실 의총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예. 의총에서 결정된 거고 그리고 그때 의총에서 국정조사 합의했을 때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실하고도 협의가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공당에서 정해진 결정 내용을 저렇게 당대표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유력한 당대표 후보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공당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위원처럼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 국정조사를 잘 하기 위한 뭐랄까 이렇게 협상 전략으로 얘기했다면 정말 천만다행인 거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지만 네. 저렇게 자꾸 당 안에서 특히 윤핵관이라고 자칭 타칭으로 불리는 분들이 저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언행들은 대단히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가장 애가 타는 건 아무래도 유가족 분들일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6일이 49제라고 하더라고요. 42일 만에 지금 유가족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협의회 모습을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갑작스레 길거리를 지나가다 그 비좁은 골목에서 숨조차 쉴 수 없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한이 맺혀서 눈도 못 감았을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와 이를 위한 철저한 진실 및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이 다 죽어야, 다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당신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가족협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그리고 책임자 처벌일 겁니다. 근데 책임자 처벌은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임자 처벌에 관련돼서는 그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시종일관 똑같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로 경찰의 현재 특수본의 수사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정리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부족한 사항들은 보완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예. 이 같은 메시지가 수차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추모기관과 함께 하루도 거르지 않던 추모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께서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정부가 원망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올라타서 유족들의 메시지들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족들의 메시지가 자칫 정치권의 인사의 메시지들이랑 섞이면서 정치인들이 이 발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진영에 서 있는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불편한 메시지들이 오히려 유족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황들을 숱하게 우리가 봐왔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 현재의 어려움들을 배가시키고 대한민국을 뭔가 함께 나아가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등 해야 되는 일을 넘어서서 선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족들의 발언들을 이용하거나 또 여기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정부를 같이 연결짓는 일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입장에서도 유족들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얘기든지 간에 귀 기울이고 그 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둘씩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유족들의 말에 다 귀 기울인다고 하시고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과 유족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다 뭐 선 조사 후에 나중에 책임을 다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법적 수사 이런 거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유족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족들과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쟁화된 발언들은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태 비방하면서 무슨 이게 무슨 행정수당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더 자꾸 사태를 빨리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판을 자꾸 키워가지고 정쟁화시키는 쪽은 오히려 그 여당 쪽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 쪽에서 정쟁화시키는 거다.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발언들이 이제 어제 그제 정도에 나왔던 내용으로 네.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수차례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민주당이 쏟아냈던 내용들을 사전에 좀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같이 얽히게 될 때 결과적으로 유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 얘기를 드리고요. 예. 앞서 얘기 주셨던 민주당의 10월 29일 참사 이후의 첫 번째 반응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한덕수 총리 책임져라.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가 나서서 여기에 대한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한 언급까지 함께했던 점 기억 못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도가 수율이 계속 넘나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귀결해야 되는 순간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정말 반드시 조정됐었어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일들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점 조속하게 좀 해결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저희도 희생되신 분의 유가족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유가족들끼리 만나는 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정부에서 역할을 좀 못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이태원 조사 특위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관련된 특위위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유족분들의 성토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자발적인 상태에서 모임들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내에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있을 건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여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들 속에서는 유족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보상이든 배상이든 또 유족들께서 추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든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그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둘씩 여당에서도 찾아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날짜는 15일로 또 미뤄진 상태인데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처리 이후에 초유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좀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가능하지만 편성에 관한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네.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핵심적으로 지금 예산 부수 법안들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법인세 인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기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권 교체 이후 힘을 실어주면서 이 국가 경제 위기 탈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지금 뭐 예산안도 그렇지만 이 부수 법안들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중재안을 국회의장이 직접 냈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까? 지금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의 처리는 정부 여당의 일차적인 무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임위나 예산 조정 소위나 이런 등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과 연계해서 시간 끌게 한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걸 먼저 지금 지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그 예산 이제 부수 법안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가 이제 서로 이제 여야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저 1주택과 2주택, 저가 2주택까지는 서로 협의가 된 것 같고요. 3주택의 누진세를 유지할 것이냐 정도 문제만 남은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네요. 예, 그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건 법인세가 네.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법인세를 지금 25%에서 22%로 낮추는 근거로 네.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번 그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긴축 재정과 서민복지 강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서민복지는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긴축 재정 한다면서 법인세를 5년 동안에 70조 이상을 감면해 주니까 네. 이건 기조가 틀리다라고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 법인세를 감면해야 되는 이유로 많이 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25% 돼 있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 특히 대만을 예로 많이 들던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이후에 전대미문의 지금 상황에서 경제 민생들이 너무 지표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서민과 민생 예산을 늘리고 초부자 일부만 해당되는 그런 세금들을 감액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지만 그 명목세율이 실효세율로는 16%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높지 않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 70조를 가지고 그 민생 예산 자꾸 이제 여당에서는 자꾸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던데 이재명표 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생 예산이고 거기에 쓰자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부 여당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구 속에서 모든 민생이 어렵다는 것까지 다 동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법인세의 시행 시기를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선불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수차례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고 기업을 통한 경제 일자리 그리고 투자 문제 때문에 결국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겠다. 기업을 통한 자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법인세 최고율을 25%에 넘는 국가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세가 이제 인상돼 있는 상태가 꽤 오래전의 일들이었고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를 일부 인하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같은 법인세 최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후과들은 결국 일반적인 일자리, 민생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슈퍼 리치만에 의한 감세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거기에 오너들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혜택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굳이 재벌 도와주는 측면 속에서의 프레임 전쟁으로 이 문제를 올가맬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는 눈이 자주 내리는 데다 최강 한파까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와 시설물 동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우선 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눈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퇴근길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눈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지방에 주로 내리겠는데 1에서 5cm로 도로에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며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로 내리겠습니다. 이 눈 밤사이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더 많은 눈이 내립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에도 1cm 정도의 눈이 쌓이며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또 15일 목요일에도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한방 눈이 예고됐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눈 예보에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파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긴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방적 매물 처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나주와 영암 지역에 확대 적용 중인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를 어제부터 무안과 한평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황근 장관은 오늘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지자체가 방역에 더 관심을 두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겼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소방청은 국가적 재난에 가동되는 중앙통제단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당시 통제단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구급차를 현장에 동원한 것도 통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참사 당시엔 어떤 체계로 가동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에는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은 모두 사실일까? YTN이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자신은 참사 당시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이 아닌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봉화 뇌물사고 현장에 갔었어가지고 지금 이태원 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저는 중통단 근무자는 아니었고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12명 가운데 실제로 중앙통제단으로 근무했다고 답한 건 3명뿐이고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운영된 게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50분, 소방청은 중앙통제단 명의로 전국 구급 차량 동원령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소방청 종합상황실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전국 소방본부의 출동 상황 관리를 하는 상설 조직으로 중앙통제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중앙통제단과 상황실이 협업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당일 조치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줄곧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밤 11시 15분에 시작된 상황 판단 회의를 단 2분 만에 마치고 이태원 현장에 갔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소방청의 허위 공문서 의혹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점점 소방 대응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에서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았던 수사기관이 참사 뒤에도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류품이나 희생자 시신에서 마약 성분을 찾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헬로윈 축제 당일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 인력을 수십 명 배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참사 직전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마약 수사에 비중을 둔 것이 맞는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청장이 마약 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참사 뒤에도 수사기관의 마약 집착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유류품을 거둬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마약 관련 의혹이 제기돼 검사 의뢰를 한 거라며 참사와 마약 사이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일방적 수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좀 이렇게 소통을 진행했다면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유족에게 시신 부검을 제안하면서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본질이 아닌 마약 문제를 되풀이해서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거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마약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에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억울함을 풀고 사연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제안한 것일 뿐 대검에서 지침을 내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의혹에 한눈 팔려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참사의 핵심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윤익은 경찰청장은 우선 사고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상황 수습과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청장은 내부 감찰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정조사 기관 대상도 되는 만큼 1년의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인도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K-팝 열풍으로 요즘 한국산의 인기가 좋은 점을 노리고 원산지를 세탁한 데다 해외 명품의 상표권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해외 명품 상표를 흉내낸 반지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들. 모두 서류상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돼 있지만 사실은 인도산입니다. 인도인 무역업자 38살 A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법인을 설립해 이런 가짜를 만든 겁니다. 2020년과 지난해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천여 점, 시가 267억 원어치를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만 갈아붙이는 이른바 라벨 가리를 한 뒤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산 금 제품 870여 점, 시가로 27억 원어치는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무단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땐 미국 내 관세가 5.5%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도와 한국, 한국과 미국 간엔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특혜 관세가 0%로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K-팝이라든지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으로 위장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4분기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 건수 대비는 약 17%, 금액 대비는 88% 증가한 것으로 저희 관세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세 당국은 지난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들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이들이 인도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꾼 것만으로도 10%의 이득을 챙겼다며 이런 원산지 세탁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68.6%는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매출은 12.5%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40%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영업실적 악화와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 자금 사정 악화와 대출 상환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월급쟁이 가구의 체감소득이 1년 만에 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것으로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한 뒤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반쯤 천안시 성거읍 로지스코와 북천안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차 작업대에 탔던 60대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지지대를 펴는 과정에서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7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항구 도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을 포격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파손됐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Після нічного удару іранськими дронами, Одеса та інші міста і села регіону у темряві.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більш ніж 1,5 мільйона людей на Одещині без світл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배 중인 도네츠크 등을 공격했습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멜리토폴에서는 10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친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측 시장은 침략군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용병회사 와그너의 군 막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 부의장이 차세대 무기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던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현지 시각 11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 수단을 증산하고 있다며 이 차세대 무기는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허공에 세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에 달린 낙하산이 활짝 펴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유유히 내려오던 우주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주선은 마네킹을 태우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달 표면에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도달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Artemis 1 has thus far been pretty phenomenal, right? You know, the whole point of a test flight is to prove that we did the engineering and the design work correctly. 무사 귀환의 최대 관건은 방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800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2년 뒤 사람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가능한지 척도가 됩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하는 달 기지와 정거장을 지어 달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은 흐리지만 심한 추위는 없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로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한방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살얼음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부터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며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5cm, 충북과 전북 북부, 경북 북서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진눈깨비 정도로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 9도로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한 차례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낮 동안 찬바람과 함께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레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많은 눈에 대한 대비와 함께 강추위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